한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PPT 좀 풀어주세요. 오늘 비 많이 왔죠? 제가 오늘 정말 1년에 단 한 번 8시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요, 새벽 4시에 잠을 자서 12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설명회도 있고 해서 일찍 일어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이거 오늘 행사 참 힘들겠다 생각하면서 집사람한테 이거 어떡하지? 이랬더니 집사람 하는 말이, 그 동네는 다르잖아. 그리고 어젯밤에 우연찮게도 제가 하루를 쉬게 돼가지고요, 어제 하루도 종일 집에 한번 있어 봤습니다. 관찰을 해봤거든요. 아이들이랑 엄마랑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장난이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밤 11시쯤에 집사람을 위로하느라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사진을 보여줬어요. 참 좋은 효과가 있더군요. 그래서 아이가 말썽을 피우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10년 전 아이의 사진을 한번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10년 전이면 이제 애들이 지금 똘망똘망할 때고, 한 5분을 보여줬더니 살짝 눈망울에 뭔가 맺히더라고요. 그런 심정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각설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지난 2월에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후속 학습이 될 테고, 그 설명회를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긴장해서 들어주셔야 될 주제입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설명회를 왔었습니다. 손 드십시오. 네, 내리십시오. 그날 우리가 이제 A, B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렇게 선택될 때 어떤 후과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분석을 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심각한 분석들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난 6월에 치른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발표됐죠. 그 신문마다 특히나 영어에 관련해서 A형이 매우 쉬운데 A형 선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었죠. 그 다음 대학마다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다는 기사도 오셨죠. 네. 우리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2학년이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첫 해의 부모님들은 정말로 뭐라 그러죠? 안개 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이고, 2년차 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마치 선발대로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 무전 연락을 기다리는 듯한, 어쨌든 올해 그 선배 어머님들이 고생하시는 것들을 지켜도 보고 조금 앞서서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 우리의 전략들도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수능시험이 언제냐는 등등등 다 빼고요. 우선 산수 계산을 잠깐 해볼게요. 산수 계산을. 어떤 산수 계산을 해봐야 되냐. 우리 마을에 1000명이 살고 있어요. 1000명에 4%면 몇 등입니까? 1000명에 4%, 40등 맞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300명이 이민을 갔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700명. 700명에 4%는 몇 등이죠? 28등. 40 빼기 28은 12. 네, 요 12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왜 대학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는가? 어떤 논술학원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우선 선발을 합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논술이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고도 그러는데, 왜 대학들이 그렇게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가? 이 산수를 이제부터 해볼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수능 개편안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네, 보시다시피 총 4가지. 저 4가지는 이미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주제만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탐과목이 이제는 몇 과목만 응시한다고요? 2과목만. 그리고 2과목 모두 다가 다 사정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총 몇 과목을 응시했었는지 아십니까? 3과목을 응시했고 그 중에 몇 개를 추려서 2개를 추려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2개를 추렸기 때문에 3개를 응시하되 2과목에 전력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서 선택 과목에 이러저런 이 선택의 전략들이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좀 상당히 미묘한 주제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논술 전형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는 건 아시죠?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을 다루는 기준이 논술이 아니고 수능 점수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그때 그 점수를 주로 등급으로 환산하여 정리한 바 있었는데 발표된 겁니다. 2013년에는 연세대학교가 인문계열 우선 선발의 기준을 언수에 모두 1등급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완화시켜서 국영수 등급합 4로 완화시켰다. 보이시죠? 연대, 고대 할 것 없이 인문계열은 2013년 언수 외 2014학년 저기 그 얼굴이 좀 가리거든요. 네, 나타나주지 말았어요. 네, 다시 국영수 등급합 4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 선수는 매우 쉬운 선수라 보시다시피 1등급이 2개, 2등급 1개까지도 인정한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왠지 한 과목 정도는 2등급으로 후퇴해도 될 거니까 인원수가 좀 많아질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 네, 저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다. 저들의 대학 측이 왜 저렇게 완화했느냐. 대학이 갑자기 마음씨가 착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대학에 누군가가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달리 고쳐먹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2등급이 하나 끼어있는 것마저도 인정한다. 그러면 인문계열에 연대, 고대가 아닌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 등급 중심으로 구성됐었는데 이제는 아주 정신 집중 다해서 100분위를 계산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대, 중앙대, 외대 그리고 이제 곧 등장할 서강대까지 이들 학교 인문계열의 상위권 학교들은 등급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보시다시피 100분위 합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강대하고 있어요. 서강대 경제경영 최저학력 기준이 국영수 100분위 합이 286입니다. 이제부터 산수 시작합니다. 국영수 3과목으로 286이니까 286을 3으로 나누면 95.333333 이거든요. 저 말의 뜻은 어쨌든 국영수 모두 100분위가 95, 95, 95이면 탈락하고 이해하시죠? 네. 95 2개에 96 하나 하면 통과. 계산되십니까? 네, 이제부터 끝자리만 계산해 봅니다. 네, 구체적인 두 친구의 가상 점수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초록이는 국어 96, 영어 95, 수학 95. 그러면 이 친구는 서강대 경제경영 논술 전형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한 거죠, 그죠? 끝자리 합이 6이니까. 노랑이가 보겠습니다. 92, 97, 96이면 끝자리만 몽땅 가면 얼마나 되죠? 5죠. 안타깝게 탈락이겠죠? 네, 등급 잠깐 보실까요? 초록이는 국어가 1, 영어 2, 수학 2. 그러면 쟤는 등급합이 얼마죠? 5. 노랑이는 등급합이 얼마입니까? 요 두 개의 차이가 생겨난다. 이렇게 그 경계선이 있는 친구들 사이에 시비가 엇갈리게끔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등급은 우리가 이미 웬만큼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쪽은 계산이 매우 쉽죠. 왜? 1 더하기 1 더하기 2 요것만 해면 되니까. 서강대로 와서 서강대, 성대 따위의 학교들에서는 100분위 합을 계산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보는 것처럼 초록인 경우는 100분위 합이 286이어서 1단계의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면서 지나갔는데 노랑인 경우는 안타깝게도 저게 탈락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아주 극단적인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국어를 망했어요. 국어를 망하게 되는 이유 아십니까? 수능에 가서 국어를 망하는 대표적인 경우, 인문계열 국어를 망하는 대표적인 이유, 1교시 배탈 났어요. 소심해요. 이런 친구들입니다. 주로 인문계열의 친구들 경우는 상당수가 저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국어가 88이 됐으면 100분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서강대 경제경영의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영어, 수학의 합을 몇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까? 198이라는 것을 2로 나누면 99.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어가 3등급이 되어도 수학과 영어를 퍼펙트하게 맞아내면 저기에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합격이 아니고 우선 선발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이 친구가 연대로 가면 국어가 3등급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 수학을 1등급으로 깔아도 등급합이면 5이기 때문에 탈락하겠죠. 다시 한번 정해봅니다. 그러니까 초록이하고 노랑이인 경우는 1점 차에 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인문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록인 경우는 그래도 점수들이 고르게 어느 정도 점수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초록이는 지금 무슨 과목이 개판이 난 겁니까 지금? 노랑이가 무슨? 노랑이의 점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과목은 무슨 과목? 국어. 밑에 있는 과목도 역시 국어. 어쨌든 국어의 효과가 인문계열 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것이다. 잠시 후에 보게 될 A, B 선택도 저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어쨌든 연세대학교로 가서 대입해보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인 경우는 오히려 등급합이 5가 되면서 탈락하고요. 노랑인 경우는 등급합이 4가 되면서 합격하겠죠. 합격이 아니고 우선 선발 충족.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전년도에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인 경우는 100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 됐는데, 그 등급만 생각해도 됐는데, 이제는 매우 100분에까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지난 6월 모의고사 성적표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성적표에서 뭘 봐야 되나요? 성적표를 보고 어떤 수치에 주목해봐야 된다. 100분이에요. 100분위를 보고 100분위 수치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된다. 그래서 1등급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수치가 100분위 수치로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향후 실제 수능시험 끝나고 최저학력 기준 등등을 논하게 될 때에 저 점수를 가지고 다 산수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왜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느냐?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자연계로 가보는데요. 자연계인 경우는 연대, 고대 두 학교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학교, 즉 상위권대학 전반으로 확장시켜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공통점. 연고대의 공통점이 뭐지? 연고대의 공통점? 수학은 무조건 B형으로서 1등급을 요구한다. 그죠? 대신에 과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연대형과 고대형이 살짝 달라져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연대입니다. 연대는 수학이 1등급인데 과학 집중해서 보시면 과학을 우리가 몇 과목 치른다고요? 두 과목 보는데 두 과목의 등급합 3입니다. 등급합이 3이란 말은 어쨌건 1등급과 1등급은 일단 통과한 거고 1등급, 2등급도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2등급, 2등급이거나 1등급, 3등급이 됐을 때는 등급합이 초과돼서 탈락하겠죠. 다시 과학 선택이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 점을 대변하는 말이 저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참고표가 된 채로 결혼 발생 시가 나와 있는데요. 결혼이라 하면 위쪽에서 과탐 등급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친구들이 발생해가지고 저런 경우에 인원수를 몽땅 채우지 못하면 예년, 한 2, 3년 전에는 저 인원을 몽땅 다 수시가 아닌 정시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시에서 자체 충학. 그래서 기준을 아예 새로 써놨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수학 더하기 과학의 평균 등급합 3입니다. 그럼 저 말의 뜻은 잘 보세요.
수학이 심지어 2등급이 되어도 과학의 평균 1등급을 기록하면 2 더하기 1로 될 수도 있단 말이겠죠. 되시겠습니까? 살짝 완화시켜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에 지원하는 총 5명의 친구의 사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8학년 수학이 1등급이고요. 과학이 1 더하기 2니까 충족하겠죠. 노랑이가 문제네요. 노랑이가 수학은 여전히 1등급인데 과학의 등급합이 4로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선발이 미충족이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혼 발생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 친구들입니다. 밑으로 내려봤더니 수학비가 2등급, 과학이 1등급, 1등급 우선 선발이 탈락입니까? 여전히 결혼 발생을 기원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저 오타입니다. 오타시겠죠? 저것도 지금 과학의 평균은 1등급이고 수학이랑 짬뽕하면 3이죠. 학습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제 잘못인데 기회에 선명하게 비판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래쪽 노랑하고 저걸 뭐라고 해야죠? 저 똥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저 둘은 수학이 처지건 과학 중에서 처지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쨌든 저 우선 선발을 통과할 수가 없다. 고대가 보겠습니다. 고대는 살짝 다릅니다. 고대는 수학비 1등급에다가 영어 또는 과학 1등급입니다. 영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고대는 항상 저렇습니다. 연대보다 살짝 기준을 낮춰서 연대에서 탈락했는데 안타까운 친구들을 뽑아가고 싶은 게 고려대학교인데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로 또 지원하는 총 4명 학생들 또 분석해봤는데 조금 전에 8학기는 이미 합격이니까 전 두고요. 노랑이가 봤더니 수학은 다 1등급인데 과학 등급합이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할 것 없이 저들은 다 과학에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에서는 과학에 문제가 되면 자동 탈락인데 고려대학교는 저렇게 됐을 때는 어디를 봐봐야 된다고? 영어 점수를 들여다봐야 된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자연계열 친구 입장에서도 연세대학교는 과학이 매우 중요하고, 물론 고려대학교도 수학하고 과학이 강한 친구는 연대고대 어느 기준도 다 통과하는데 과학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연대가 일단 불안하고 수학이 위태로워지면 그냥 꽝입니다. 이해하시죠? 저 아래쪽으로 한양대가 됐든 서강대가 됐든 성균관대가 됐든 수학은 언제나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쨌건 절대적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랬는데 그놈의 A, B형 선택이 뭘 뜻하는지를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이미 저 수학에 관해서는 웬만큼 설명을 드렸고, 저 수학이 지금까지 수리 가나의 선택 때문에 이미 벌어졌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테트리스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국어, 영어에도 같이 미친다. 자연계열입니다. 수학비 지정대학이 48개 대학입니다. 주로 어쨌든 최상위권, 상위권, 수도권 할 것 없이 주요 대학은 다 수학비가 지정 과목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은 이미 다 선택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위권 및 중위권인데요. 변수 1번입니다. A, B 선택 가능한 대학이 120개 대학이고요. 그중 가산점 10% 이하 대학이 76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과 똑같이 자연계열인데 수학을 못해요. 그리고 옛날 언젠가 자기는 인문계학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자연계열 가면 직업이 보장된다더라 라든가 취직이 쉽다더라 이러면서 등 떠밀려 가서 공부는 안 한 친구들 중 상당수가 저 정보를 보고 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점수 따기 어려운 B형에 머무르려고 하기보다는 어디로 가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겠습니까? A로 전향하고 도망가고 싶은 욕망이 막 샘솟겠죠. 보통 말이야, 수리 가형, 예전입니다. 수리 가형 한 5등급 맞는 친구가 수리 나형 딱 전향하면 1등급이 보장되던 게 예전 수능입니다. 물론 애가 성실하다는 걸 전제로 이미 수학을 포기해버린 친구는 전향해도 1등급 먹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성실한 친구들 경우는 보통 다시 수리가형 한 4, 5등급 하던 친구가 전향해서 1등급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교대 지원자도 있죠.
교대 지원자들은 이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름방학 무렵에 수리나형으로 전형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대입니다. 의대 중에 저기 소개되어 있는 10개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대학들은 수리 나형도 받아들여 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분석해봤더니 졸업해서 수리 A형, 수학 A형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의대를 가야 되겠는데 의대만을 원하는데 지방대 의대라도 좋은데 어쨌든 수학이 좀 위태로워. 이런 친구들 중 일부의 학생들이 수리 나형으로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것 또한 유혹가 된 것이다. 저런 유혹 때문에 예전에 말이죠. 2012학년도입니다. 3월, 6월, 11월 수능 응시자 수를 분석해 봤더니 수리 가형입니다. 수리 가형이 오늘날에 수리 B가 된 거죠. 3월에는 34.8%가 수리 가형을 응시하다가 6월에 갔더니 29.3%로 대략 5%가 감소하고 수능에 갔더니 다시 5% 정도 감소해서 25.5%만이 수리 가형으로 남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점점 수리 가형의 밑바닥 쪽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죠? 그렇게 해서 6월로부터 11월 수능으로 넘어갈 때 다시입니다. 3월, 6월을 잠깐 비교해 보시면 인원수 있죠? 인원수를 보시면 18만 9,517명 대 18만 6,230명이니까 인원수는 크게 줄어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학생이 도망간 자리를 누가 메꾼 거죠? 재수생이 메꾼 겁니다. 3월에는 고등학교 재학생들만 출연 시험이면 6월이 됐더니 그때는 재수생이 합류하는 겁니다. 당연히 재수생 중에 압도적 다수는 어느 대학교 출신들? 서울대, 연고대 가려는 사람들, 자연계열 상위권들. 근데 6월 모의평가로부터 시작해서 6월 모의평가는 안 나타나다가 11월 수능 때 나타나는 이상한 족속들이 또 있죠. 반수생. 그럼 그 반수생들은 또 수리 가형으로 들어오는 반수생들은 잘하는 애들이겠습니까? 못하는 애들이겠습니까?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올해 6월에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대학을 운운하려고 하는 자, 특히나 거기에 등급만 보고 대학을 운운하는 자, 뭔가 빼먹은 지표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매우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저런 현상이 2013학년도까지는 오직 수학에서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연계열에서 벌어졌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현상이 국어에서부터 벌어지겠습니다. 국어입니다. 주요대학 국어 B가 52에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또한 동일한 지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1. 자연계열 및 예체능 계열은 국어 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계열은 다 국어 A입니다. 그죠? 그러면 응시자 수가 절대적으로 축소되겠죠? 조금 전에 자연계열에서 봤던 것처럼 딱 반분되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잠시 뒤에 그 지표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절대적으로 응시자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 상태에서 인문계열 국어에 가는 대학이 143개 대학이고 B형인 가산점 10% 미만인 대학이 112개 대학이기 때문에 다시입니다. 보통 가산점은 13%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다시 13% 정도 이상이 되면 B형을 고수하는 것이 A형으로 전향하는 것과 비슷비슷하다라고 표현됩니다. 당연히 10% 미만이 되면 전향하는 자가 최종 점수상 유리하게 된다는 게 그동안의 지표인데요. 잠시 뒤에 진짜로 그 지표를 잠깐 볼 겁니다. 어쨌든 하위권 학생들이 국어 A로 전향합니다. 전향하고 나면 3월에 51.5%가 국어 B를 응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49.7%인데요. 감소폭이 매우 적죠. 적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자연계열 및 예체능은 다 A로 가 있고 이제 B형을 치르게 되는 인문계열 친구들만 남아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어는 인문계열 공부를 썩 안 해온 친구들한테 국어는 만만한 과목입니까? 매우 높은 장벽입니다.
만만해요.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인문계열의 하위권 친구들이 덜 이탈한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어하고 탐구 과목 있죠?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우냐 하면 물론 국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노력하면 조금 더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애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아직 덜 이탈한 상태다라고 느껴지고요. 어쨌든 하위권이 쭉 다 전향해버리면 우선 중하위권에게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내미쳤다 이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60만 명이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계략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자연계열 및 예체능 애들이 몽땅 확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순식간에 내가 전락하거든요, 밑으로. 그럼 전락하는 상태에서 고민하게 되죠. 내가 예전에는 5, 6등급 하고 있었는데 이제 7, 8등급 한단 말이죠. 그럼 7, 8등급 하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9등급이라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의 한산이고 8등급이면 위태위태한 거고 7등급은 뭐 도대체가 뭔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향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립니다. 문제는 국어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디에 있죠? A에 있습니다. 도망가도 거기에 만만치 않은 놈들이 거기 버팅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의 중위권 친구들이 A형으로 전향하고 싶어도 저기 가서 1등을 해먹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그게 저 친구들의 고민인 겁니다. 문제는 상위권입니다. 국어문항수가 50문항입니까? 45문항입니까? 줄어요. 예전에는 이게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시간의 압박을 덜 받으니까. 이제 이게 전환되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입니다. 이민을 가요. 순식간에 전락돼요. 이 말했듯이 한 문제를 더 틀려 나갔을 때의 하락폭이 아주 심각할 지경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에 대해서 돌아오는 여름 국어는 좀 쉬고 수학 열심히 하다가 2학기 때는 내신이니까 내신 열심히 하고 겨울에 국어 조금 할까? 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조금 다시 생각합니다.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은 말이죠. 예전에도 국어가 그 1교시 효과 때문에 아주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을 다니던 친구들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 수학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럼 영어하고 국어는 좀 되니? 네. 좋아. 너 수학만 좀 하자. 넌 연대 간다. 나중에 딱 빼놓고 보면 선생님 수학 100점. 축하해! 연대 가니? 저 국어 가요. 그래서 연대 고대 다 떨어지고요. 국어 때문에. 그래서 인문계열 친구들인 경우는 어쨌든 국어 공부에 꾸준한 어쨌든 투자를 해내야 된다. 네. 중하위권은 고민하지 말고 공부를 해주세요. 고민해서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애가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좀 못해. 혹은 안 해. 게을러. 네, 이 친구는 지금 국어도 수학스러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 네? 나는 내 나름대로 분석해. 그렇지 않다는 걸 모른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어 공부에 더 매진할 것을 권한다. 이번엔 영어가 오고 있습니다. 영어도 동일한 효과가 벌어지는데 주요 대학 89개 대학입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사교랑 학생들은 이미 B가 확정되어 있는데요. 1. 예체능 계열은 대부분 영어 A가 가능하고 영어 B 가산점 대부분이 20% 내외입니다. 가산점이 30%를 넘는 그런 대학이 7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저 위쪽으로 가보면요.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모든 인문계 대학 중 영어 A가 가능한 인문계 대학이 다 꼽아봤더니 이런 학교들입니다. 한신대학교 혹시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성공회대학교, 그 다음에 장로교 신학대학교. 주로 신학대학교를 제외한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입니다. 오직 하나 경인교대는 영어도 A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려면 인문계열 학생으로서 수도권 대학으로 가려면 무조건 B가 확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 A가 매우 쉽고 영어 A를 선택하는 애들은 영어를 못합니다. 자, 이제 그 지표로 한번 볼 텐데요. 자료집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자료집에 7페이지를 가보십시오. 자료집 7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가보면요. 영어 A, B형 선택에 따른 실력 편차가 나타납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어 A로 가십시오. 평균 동그라미. 평균 몇 점입니까? 46.6. B형으로 갑니다. 평균이 몇 점? 58.39. A형이 쉬워요? B형이 쉬워요? A형이 압도적으로 쉬운 거죠. 쉬운 이유를 잠깐 가보겠는데요. A형의 1등급 컷 점수가 원점수로 몇 점인지 보십시오. 85점 보이십니까? 체크. B형으로 갈까요? B형 1등급 컷 점수가 몇 점이죠? 2등급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B형의 2등급 컷 점수가 A형의 1등급 컷 점수고 B형의 3등급 컷 점수가 A형의 2등급 컷 점수죠. 이 현상이 뜻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A형에는 만점자로부터 시작해서 2등급 컷 점수가 되는 데까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까? 매우 성기에 있다는 겁니까? 뜸은 있어서 이 점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B형의 5등급으로 가십시오. B형 5등급의 원점수는 몇 점이죠? 52점. 표준점수 몇 점? 94. 94의 동그라미. 이제부터 가산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4에 가산점을 20%를 준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이 친구는 실제 성적표에 94점의 표준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산점이 20%인 대학으로 가면 94점이 몇 점으로 확 바뀌어버린다? 94 곱하기 1.2 해보면 94 곱하기 1.2를 하면 94 곱하기 1은 94고 94 곱하기 0.2 하면 248, 298이니까 18.8이니까 더하면 112.8. 잠깐 기록해 주십시오. 112.8. 다시 5등급입니다. B형 5등급을 받은 친구가 가산점 20%인 대학으로 지원하게 되면 112.8점. 한 번만 더 산수. 94 곱하기 1.3도 해보겠습니다. 가산점이 30%인 대학으로 간다고 치면 그러면 122.2점입니다. 잠깐 기록. 그런 후 이번에는 A형으로 오십시오. A형 2등급 표준점수 컷라인 점수가 몇 점? 126이죠? 거기 체크. 통상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주변의 선생님들, 기본생각에 계신 김철현 선생님도 그렇고 한민호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선생님 영어 B 5등급인 애가 전향을 하여서 시험을 바로 친다면 몇 등급 정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등급은 맞겠지. 그러면 만일에 5등급인 이 친구가 전향을 해서 A형 2등급을 받게 된다면 그때 점수가 표준점수가 몇 점이죠? 126점이죠. 이래서 최근 언론에 A형으로 전향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발생할 것이다라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료를 한번 봐봤더니 7월에 다시입니다. 6월 모의평가는 받고 7월에 또 한 번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고3들이 치르는 저건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이미 원서 접수가 됐거든요. 신청자 수를 봤더니 영어비 응시자가 7월에 다시 80%로 줄었습니다. 다시입니다. 3월에는 영어비 응시자가 잠시만요. 왜 51.5%야? 죄송합니다. 87%. 7쪽 보십시오. 7쪽에 위쪽 표, 중간표 3월 모의고사 영어비 87.6% 보이십니까? 체크. 6월에 가면 82.5%죠. 살짝 옆에다 메모해 주십시오. 7월에 80%. 그러면 이런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영어는 갈수록 점점점 하락폭이 생겨나면서 다시 영어인 경우는 자연계열, 인문계열 할 것 없이 B형으로 보는 애들이 상당수 상위권인데 저 B형에서 자기가 영어를 못해. 자기가 중위권, 하위권이야. 그러면 점점점 A형으로 전향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이 이미 7월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능 원서 접수를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수능 원서 접수,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는 영어를 A로 보겠습니다, B로 보겠습니다라는 신청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매우 중요한 또 한 번의 행사가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입니다. 9월 모의평가가 9월 3일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지는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아마도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탈을 해서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기를 현재 11월 수능이 되면 30%가량이 A형으로 전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영어가 87% 출발했다가 77로 촥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생길 것이다. 70%로만 줄어들어도, 다시입니다. 70%로 줄어들었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산수해봤던 것처럼 1등급 커트라인 점수에 1000명을 전체로 생각했을 때, 다시 1000명 중에 예전엔 40등이 1등급이었는데 700명으로 줄면 이제 1등급이 몇 명이라고? 28등. 이래서 중위권이 또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입니다. 중위권 학생들 조금 전에 봤던 5등급인 친구가 전향했을 때 가산점 20% 대학은 이미 물리치고도 남는다. 이게 현재 그 시험을 분석해본 사람들의 분석인데요. 문제는 앞에서 보셨지만 인문 계열인 경우 B형을 버리고 A형으로 가면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그 신합대학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갈 대학이 없다. 역시나 최상위권 학생들인 경우는 조금 전에 국어에서 봤던 것처럼 한 개를 틀 때마다 하락폭이 커져간다. 잠시 뒤에 우리 한민우 선생님께서 6월 모의평가에 영어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실 텐데, 영어도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공부를 해나갔을 때는 인문계열 학생 경우는 더더욱 자연계열마저도 영어가 매우 위태로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동네에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영어는 웬만큼 하고 국어를 좀 못하거나 수학을 못해서 이게 보통인데, 이 박빈 제도에 따르면 하위권 학생들의 상당수가 영어를 B로 치르지 않고 A형으로 이탈해버리는 바람에 A형 공부에 B형으로 남아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집중력을 발휘해서 저 공부의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인 경우는 학습의 원칙, 이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겨울, 내년까지 학습의 원칙으로 국, 영, 수를 매우 균형 있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국어, 영어에서 오히려 복병을 만나서 수학에 집중하느라고 저 나머지 복병에 걸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탐 과목으로 가보겠습니다.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탐 과목은 몇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2과목을 선택하고요. 대체로 많은 대학이 아무거나 지정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서울대만이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해 놓고 있고요. 그 나머지 대학들인 경우는 선택 지정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서울대를 지망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국사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공감하시죠? 전년도 국사를 선택했던 학생의 비율을 찾아봤더니 2013년에는 43,918명이 응시를 했었고요. 여러분 자료집 11페이지에는 중간표에 6월 모의평가 한국사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4243명. 좀 줄었죠? 역시나 아직 탐 과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위권 친구들일수록 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직은 탐 과목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국사 선택수가 역시나 또 더 줄어들 것이다. 아마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지망할 수 있는 권역에 있지 않다. 연고대가 최고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한국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선택하지 않는다. 나머지 우리가 보기에 제일 만만해 보이는 과목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여름에 탐 과목을 공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요. 다시 한번 인문계열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내리십시오. 인문계열인 경우는 이 여름방학 때 탐과목 중에서 한국사를 공부해야 될 친구와 탐과목을 미뤄둘 친구로 나뉩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이의 국영수 성적이 웬만한 선까지 다 치고 올라와서 서울대를 충분히 타겟팅할 수 있다. 이런 친구라면 한국사 공부를 조금씩 해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 성적이 서울대에 전혀 타겟팅되지 않나, 연고대까지 합격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탐과목 공부 대신에 무슨 공부를 더 하겠습니까? 국영수 공부를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로 가보겠습니다. 자연계열. 서울대학교만 다릅니다. 그죠? 서울대는 서로 다른 두 개 과목에 1+2 또는 2+2입니다. 즉 서울대는 반드시 두 과목을 지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두 과목이 하나 필수가 되어 있다. 반면에 나머지 모든 대학은 1, 2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또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2. 2를 과연 선택할 것이냐인데 서울대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서울대 수시의 일반 전형에서는 학과마다 다른 구술면접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63페이지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조금만 보겠습니다. 63페이지 가십시오. 63페이지에 가보면 서울대 면접 및 구술고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시인데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할 것 없이 거기 밑줄 모집단위 관련 전공 적성, 그러니까 지정 과목이 따로 없다. 이거고요. 내려갑니다. 경영대학 및 자유전공학부인 경우는 영어 지문, 체크, 수학, 문항이 활용되고 있다. 넘어갑니다. 64페이지. 자연계열입니다. 간호대학 및 농업생명과학대학인 경우는 모집단 관련 전공 적성인데 둘째 줄, 과학, 문항을 활용할 수 있다. 체크. 내려갑니다. 의과대학인 경우는 다양한 상황 지시 60분에 동그라미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자연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탐과목과 관련해서 자연과학대학인 경우는 수리인 경우는 지정 과목이 수학 그리고 과학과목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갑니다. 화학부입니다. 화학부는 지정 과목이 뭐라고요? 화학이고 선택 과목으로 수학,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쭉 내려갑니다. 사범대학은 관련 학과와의 과목이고요. 오른쪽 공대가 관건인데요. 공대로 가면 지정 과목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수학 그리고 모집단위 관련 전공 적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공과대학 중에는 항공우주공학과처럼 무슨 과목이 매우 중요해지는 물리 과목이 중요해지는 학과들이 있고 화학공학과처럼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해지는 화학이 중요해지는 그런 과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망하고자 하는 학과의 상태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과학 2 공부를 해두라가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인 경우는 자기가 지망하는 학과를 선택하고 선택한 그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2 과목에 집중합니다. 이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단계의 학습 원칙이라면 문제는 이게 서울대의 저 전형을 딱 벗어나는 순간에 2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주제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총 3과목을 응시했다가 2 중에 2 하나를 선택했다가 2를 망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서울대는 포기하게 됐어요. 연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연대는 몇 개 과목만 선택해서 반영한다고? 2 과목만 선택했기 때문에 2를 망했어도 원과목 2개를 매우 잘 봤으면 그것으로 좋겠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오직 몇 과목밖에 없어요? 2 과목밖에 없고 그 중에 2를 망해버리면 원과목 하나를 잘 본 것으로는 연세대학교의 최저학력 기준에 갔을 때의 문제. 아까 보셨죠? 다시 연대의 최저학력 기준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연대 기준은 수학비가 몇 등급?
1등급에 과학이 등급합 몇? 과학 등급합 3 맞습니까? 2 과목을 내가 지정했었는데 다시 원원 선택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게 쉽겠어요? 원투 선택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좋겠어요? 쉽겠어요? 원원이 쉽겠죠. 그래서 다시 서울대를 지망하려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결단이 필요해졌답니다. 다시 예전에는 조금 소홀히 된 과목 2가 있다 하더라도 원과목 2개로 서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고대권에 합격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과학 2를 선택해서 그걸 소홀히 해버리면 과학에서 최장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집니다. 그런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이 여름에, 다시 말해서 최상위권입니다. 이 여름에 매우 집중적으로 수학, 과학에 몰입하고 과학 과목 한 과목은 반드시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대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 서울대를 접어버린 친구 입장에서는 저런 고민과 갈등이 된 최상위권들이 오락가락할 적에 어디에만 집중하고? 원과목 2개. 이해하시죠? 원과목 2개가 어떻게 선택되는지도 다 아시겠죠? 네, 거기 집중해서 자기의 학습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되시겠습니까? 여름방학, 다시입니다.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는 한국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는 과학 과목, 적어도 자기가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동된 과목에 관해서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되고, 반면에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인 경우는 오히려 탐구 과목은 접어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 테트리스 효과 때문에 불이 떨어진 국어, 영어, 수학, 여기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해내야 된다. 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지표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설명 안 드린 마지막 지표가 9페이지, 10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학생이 감소하며 졸업생이 증가합니다. 위쪽 갑니다. 재학생. 제일 오른쪽, 표의 맨 오른쪽 가십시오. 수능 응시자 수에서 6월 응시자 수를 빼봤어요. 2013학년도에 73,674명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에 응시했던 재학생들 중 무려 73,674명이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되시겠죠? 이유가 그 밑에 써있죠. 1. 즐겁게 시험을 안 본 친구. 어떤 경우입니까? 중위권 학생인데 원하는 대학에 수시로 합격했어요. 수능을 반영하지 않아요. 2. 수능을 포기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으로 7만 명가량이 이만큼 됩니다. 반면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재수생입니다. 재수생 역시 수능에서 6월을 빼봤습니다. 2013년도에 인원수가 69,364명. 즉 재학생이 빠진 그 수치에 대당할 만한 수치가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않았었으나 수능에 응시하는. 이해하시죠? 주로 서울 지역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들의 상당수 학생들이 다 이렇게 반수행에 대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입니다. 지난 6월에 봤던 성적표를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는데 적어도 우리 아이의 100분위 수치에 주목하시고 그 100분위 수치에서 최소한 3, 4점 정도는 감점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이 선택의 효과랑 재수행 효과까지를 고려해서 갈 수 있다. 이해하십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이미 그 공부의 상태가 전국 최상위 상태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서 재수생의 장벽을 다 넘을 것이고 A, B형의 모든 장벽을 다 넘는 친구가 생길 겁니다. 그러겠죠? 전국 1등이면 그게 10만 명이 보든 5만 명이 보든 1만 명이 보든 계속해서 100분이면 100이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처지이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일수록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거나 등살에 못 이긴 과목만 공부하는 이런 아주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골고루 과목의 균형과 비중을 두면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부 대입 제도 및 전략들을 설명드렸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과목별로 영어와 수학의 학습 전략들을 설명드렸습니다. 6월 모의평가 구체적인 문항 분석과 학습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영어과의 한민우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